네,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표현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첫 번째 강의 때 GPT-3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만약에 학생이 서로 대화를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대화를 이어갈 정도라면 표현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 사고에서 나타나는 추상화가 인공지능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히든 레이어를 거치면서 추상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화의 정확도나 품질을 가름하는 정보 처리가 기계학습의 어떤 기술적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인간 사고에서 나타나는 추상화나 인공지능에서 나타나는 추상화나, 물론 추상화의 단계라든지 깊이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지만 아직은, 그러나 방식에는 역시 인간의 그 신경망을 모방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이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날로그 방식; 두 번째, 퍼지 방식; 세 번째, 디지털 방식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과 퍼지 방식이 인간의 인식의 방법이죠. 아날로그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햇볕을 쬐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고, 이것을 언어화하는 것이 퍼지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작이 이루어지죠. 언어적 사고는 현실의 세계를 가급적 반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적 인식과 퍼지적 인식이 인간의 인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약간 조작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퍼지적 인식과 디지털적 인식은 어느 정도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0과 1로 나눠서 이제 쪼개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식과 그 다음에 퍼지적인 방식을 다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상당 부분 조작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비생명체적 사고, 그러니까 그 생명체를 가진 것들은 이렇게 디지털적 사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렇게 디지털적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이제 발전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이해와 인공지능의 이해는 이제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을까요? 방식의 차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근사값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아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몇 미터 정도 될까? 그거를 뭐 1.958m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략 한 2m, 뭐 1.9m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근사값을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경험해서 대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즉 통계적이고 계산적으로 판단합니다. 인간은 오랜 진화 과정 동안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보 처리 과정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계산만 하죠. 그래서 정보 처리에서 의미 해석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든 레이어가 위험하다,
이래서 이제 설명 가능한 AI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모라백의 역설이 다시 한번 이제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직관이라고 하는 훌륭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진을 보고 순식간에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 직관의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경계에 있거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류율이 높다는 또 단점도 있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오른쪽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당신은 그러면 뭘 근거로 오른쪽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적절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히든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또 인간도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15,0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진실한 미소 구별 실험입니다. 진실한 웃음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직관적입니다. 이게 딱 보면 어떤 것이 진실한 웃음인지 알 수 있죠. 무엇을 통해 그런 판단을 했냐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딥러닝의 히든 레이어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지능의 특징은 그래서 인간이 직관을 사용하는 것은 근사값 사고와 추상화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근사값 사고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모서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서리는 꼭지점으로부터 몇 센치까지를 모서리라고 할까요?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며 이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턱이라고 말하고 이마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경, 즉 인간의 뇌신경과 같은 이런 생명체의 신경에는 근사값 사고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밀하게 어떤 것을 측정한다면 당장 뇌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근사값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인간의 뇌는 근사값으로 외부 세계를 보고 그것을 완성형으로 봅니다. 그냥 완전한 것으로 내가 인식을 하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것을 가능성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완성형으로 봤을 때는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뭐 0.978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을 추상화하는 능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인공지능도 결국 추상화 과정을 거쳐야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신경망으로 연결된 참조 정보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인간의 방식이고 추상화 능력은 고차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인간의 능력 중에 인공지능하고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능력이 뭐냐 이렇게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메타싱킹을 자신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 지능의 아직은 큰 차이점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인간이 창조력의 폭발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창의성의 본질은 욕망, 생명체로서 다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욕망과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의 결합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욕구를 보면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의 그 현대인의 욕구를 쭉 드러나는데요.
욕구를 보면 상당 부분 이 개인적 욕구로부터 사회적 욕구로 진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이제 개체에서 머물지 않고 집단으로 확장이 돼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집단으로 확장돼 나가는 것은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탄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고, 그래서 현실 세계는 작지만 또 이걸 이제 뛰어넘는 신의 세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가공의 세계. 아주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아주 더 큰 세계를 만들죠. 그렇지만 이 신의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바로 이 언어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현실을 반영했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세계죠.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현실 세계, 신의 세계, 언어 세계를 다 묶을 수 있는 디지털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은 없는 이런 결국 메타버스의 세계가 탄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 세계의 미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인간은 언어를 통한 추상적인 방식이 아닌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현실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는 욕구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또 언어의 부정확성, 언어 사용의 부작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어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은 현실 세계와 언어 세계의 장점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새로운 세대, 나는 이걸 이제 게임 앤 버추얼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GVG라고 하는데, 게임에 익숙해 있고 또 가상세계에 익숙해 있는 이런 새로운 세대는 언어적 사고보다는 디지털적 사고에 아주 익숙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만 년 이상 구축된 언어 가상세계와 디지털 가상세계가 공존하는 상태지만 향후에는 현실 세계를 더 완벽에 가깝게 재현해내는 디지털 가상세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 여건들이 이미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확산이 되려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쾌감이죠. 인공지능이 로봇의 상태로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불쾌감을 극복하게 되면, 그 불쾌감을 극복하는 수준을 넘어서면 인간들은 인공지능에 결국 열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인간에 대한 불신과 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를 했는데 심판이 잘못 봐서 퍼펙트 게임이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관중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 심판들을 다 없애고 인공지능 도입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약 46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적 효과를 무시하고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공지능은 훨씬 더 그 기술 진화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는 이제 로봇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로봇 기술들이 이렇게 뭐 제어 기술이라든지 부품 기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신체만큼 이렇게 부드럽고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뭐 이제야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 인간처럼 아주 섬세하게 이런 그 동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조만간에 해결이 될 거다. 그러면
독립적 개체인 로봇과 인공지능이 장착이 되면, 로봇에 장착이 되면 본격적으로 인간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로봇의 세대를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즉 3세대 로봇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의 어떤 접경지대까지 가게 되면 모든 제어 기술 면에서 인간보다 우수한 동작을 할 수 있고, 뭐 높이뛰기라든지 넓이뛰기라든지 뭐 이런 또 달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인간보다 우수한 동작을 하게 되고, 또 인간보다 우수한 센서와 또 센서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 인간이 이제 5개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5개의 감각기관이 골고루 발달한 동물은 인간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보다 훨씬 우수한 센서, 즉 뭐 시력도 뭐 한 10.0점 되고, 또 뭐 청력도 뭐 밖에 있는 뭐 몇백 미터의 그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이제 우수한 센서를 가진 그 존재, 그 다음에 센서 간의 연결, 이런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각종 기능성 로봇이 등장을 하고, 또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 인간의 노동력을 대부분 다 휴머노이드가 이제 대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사의 전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뭐 자율주행 이동기기는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 AI 친구, 뭐 통역 번역, 환경 문제 해결, 뭐 국방 범위 찾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점차 더 고도화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보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또 도덕성, 윤리 문제가 등장할 것입니다. 지식 개념이 변화되고, 노동도 변화되고, 생산과 소비도 변화되고, 수명도 변화되고, 투명성과 자유도 어느 정도 잃지 않을 것인가 하는 예측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도 변화되고, 가족이라는 게 상실됩니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변화되고, 세계체제도 개편되고, 국제 안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불평등과 중산층이 거의 사라지게 돼서 신봉건주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력을 얻은 시민과 권력을 잃은 시민이 등장을 하게 되고, 기계문화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언어가 변화되고, 인공지능 저항 세력도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로 무장한 신인류와 그렇지 못한 구인류 간의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 앞에 인공지능 시대에 등장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술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의 기술이 미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GPT-3라든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에서 봤듯이 이런 기술들은 아무나 아무 회사나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고, 우수한 인력에 의한 높은 수준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걸 어떤 개인이 할 수 있으며 어떤 스타트업 회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중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에 클라이만이라든지 또 그 유발 하라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AI의 산업적 영향력에만 관심이 있을 뿐 아직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어떤 점에서 정치인이나 행정가보다 국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엘리트들의
이런 기술 개발은 누구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았으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이 그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세상은 계층 구조가 달라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크리에이터,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운용하는 그런 매니저들이 중간층을 형성하게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소비하는 유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일들을 이 AI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유저들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향후 인간과 AI의 관계의 변화를 예상하는 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세모는 인공지능을 나타내고 동그라미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개별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이 있고, 또 큰 인공지능의 그 어떤 지배 아래서 인간들이 또 다시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방식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AI와 인간이 연결이 돼 있고 그것들이 다시 또 상호 연결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조화되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번째는 모든 그 인간이 AI에 귀속돼서 이렇게 계층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인간과 AI가 함께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2번과 4번 모델이 AI가 인간을 넘어선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기여를 하는 방향이라면 3번의 모델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자동차 등의 사용으로 인간의 감각기관이 퇴하면 인간의 지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또 외국어 통번역이 사용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널리 그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면 그 다문화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또 섹스 로봇이 활성화되면 남녀 간의 접촉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인구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초연결로 인해서 모든 정보가 공유된다면 인간의 사생활은 안전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노동을 대체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의 인간성은 어떻게 규정돼야 하며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인공지능의 윤리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휴머노이드의 법적 권리는 무엇이며 의무는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등등의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앞서 본 그런 4개의 타입 중에 결국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힘 앞에서 인문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기존의 휴머니즘적 사고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적 사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휴머니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고, 그래서 생물학적 인간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과거 의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런 신으로부터 우리가 획득한 개인의 자유,
또 서구 중심성, 차별을 또 이 휴머니즘이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차별을 갖다 보니까 인간 내부에서도 또 차별을 갖게 됐어요. 또 개인주의화되고 휴머니즘과 산업화의 불화가 발생하고 인간 소외가 확산되고 자연이 당연히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주의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의 개념을 좀 도입하자 이겁니다.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실천적 적극적 인문주의를 우리가 채택해야 되고 기계의 도움을 받아 향상된 인간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고 정신적 가치와 더불어 신체적 능력도 중시하고 그다음에 연결주의를 가져야 된다. 그 차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구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자연, 인간, 인공 경계를 약화시켜서 공존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성에서 탈피를 하고 또 기계 수용에 적극적인 그런 공존을 하도록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고 국가 민족 간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나아갔을 때 뭔가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두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그 인문학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나타날 다양한 문제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에 연결되기 때문에 인문학이 이를 잘 설명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 또 인간을 변화시키는 인공지능 기술, 이런 사회적 문제나 인간의 실존 문제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시대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단순 노동, 반복적 업무 능력보다는 창의성을 길러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그 창의성의 개념,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고 생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전형적인 인문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의존적인 그런 인문학이 아니고 새로운 인문학적 접근법으로 인간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 민주주의를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 비판 능력을 길러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기술로 정착되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인문학적 라벨링이 이루어져야 데이터의 편향성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 단계부터 후단까지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사회 문화 변화를 우리가 예측해서 거기에 연착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인간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꼬이고 이 불통으로 점점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하고 인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AI 산업 부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 AI의 산업 부흥과 함께 기술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우리의 삶을 압도한다고 보면 이 기술이 적어도 어떤 기술인지 공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개념을 기술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술 민주주의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최종적인 사회 유지 체제, 현재까지는 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발전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선택하고 기술에도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뭐 기초적인 저작권 부여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공개하고 데이터 검증하고 전문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기술 비평과 일반인의 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술 민주주의를 도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10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복잡한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창의성, 대인관리, 타인과의 협조, 정서지능, 판단과 의사결정, 서비스 지향성, 협상, 인지적 유용성. 자, 이 대부분의 것들이 인문학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그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기초 능력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문학의 토대에 의해서 그 새로운 문화 창출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마저 학습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개념의 혼란은 이제 불가피해지는데 이 점에서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인문학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인문학이 더 이상 과거의 학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토대로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나타날 각종 사회 문화 변화를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학문간 초융합의 시대에 기술공학과 사회과학, 예술 등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기 위한 철학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인간 친화적인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재인식이 선행돼야 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인문학의 토대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단계의 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는 인문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인문학이 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인문학 관점에서 AI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융합 인문학이 구축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토대에 의해서 인간과 공존을 위한 AI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AI 리터러시가 구축이 돼서 AI를 우리가 인간의 삶의 도구로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유토피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기술과 인간이 완전히 유리된 채 별개로 서로 나아간다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소외 현상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디스토피아의 그런 불행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인문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의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이 창의성 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연구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또 인문학 관점에서 데이터 학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소통학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기계 비평학, 기계에 대해서 정당한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학, 인공지능 문화학, 기술 정치학, 그 다음에 행복학. 인간이 만약에 행복이라는 지향점이 없다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향점이 없다면 인간은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철학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구체적이고 인간에게 뭔가 실행을 할 수 있는 또 직접적으로 뭔가를 실용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체화된 이런 행복학 같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 인문학에서 새롭게 좀 구축해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짧은 시간에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을 전체를 비교하기도 어렵고 또 인문학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문학이 과거에 했던 역할보다도 훨씬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맞게 우리가 새로운 인문학을 구축해서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